뒤주 안에 세자를 가두라는 명이 내려졌다 하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던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눈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봄으로 시작됩니다.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봄, 나는 홍봉안의 딸로 태어나 한양의 방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학문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의 막내딸처럼 귀하게 자랐고 글을 배우고 바느질을 익히며 평범한 양가집 교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살이 되던 해 가을, 갑자기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택이라는 말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자빈을 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고 나는 그 뒷모습을 방문 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그 3번의 관문을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통과했습니다. 궁궐은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기와 위에 얹힌 하늘이 바깥 세상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라는 것을 나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담장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발을 내딛는 돌바닥마저 다른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인들이 조용히 내 주변을 오가고 상궁들은 예를 갖추어 나를 안내했습니다. 무엇 하나 낯설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 낯설 속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세자, 그분을 처음 마주한 것은 가래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10살이 갓 넘은 세자는 단정하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맑고 강했으며 몸가짐에는 어딘지 어른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면서 이제 내 삶이 이 사람과 함께 엮이게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기쁜 마음이었는지 두려운 마음이었는지 그것조차 구분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래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손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 손의 떨림이 지금도 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궁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낯설면서도 조심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상궁들에게 궁중 예법을 배우고 영조 대왕과 왕비 마마께 문안을 올리고 세자 저하와 나란히 조성 문안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궁 안의 법도는 엄격했고 나는 그 엄격함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늘 긴장했고 누군가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 늘 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아직 웃음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영특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글을 좋아하고 그림을 즐겼으며 무예를 연마하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말 없음 속에서도 어떤 이해가 오갔습니다. 그분이 내 방에 들러 함께 차를 마시던 저녁,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와 문사를 흔들던 밤, 나는 그 시간들이
내 삶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궁중이라는 곳은 평온이 오래 머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자 저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표정이 굳는 일이 잦아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영조대왕의 꾸지람이 있던 날이면 저하는 종일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의 무게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영조대왕과 세자 저하의 관계는 겉으로 보면 부자 사이였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대왕께서는 세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셨습니다. 총명하고 엄격한 군주로 자라주기를 바라셨고 그 기대는 종종 날카로운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세자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대왕의 질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그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그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자 저하는 점점 병증을 얻어가셨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이유 없이 분노하거나 한동안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 증세는 해가 갈수록 깊어졌고 저하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궁 안의 어른들은 저하의 변화를 두고 저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엄한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세자의 성정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쁜 기운이 든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 어떤 말도 믿지 않으면서 또 그 모든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조, 훗날 정조가 될 그 아이는 총명하고 밝은 눈을 가진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하는 아이를 보며 잠시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던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눈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었다고 나는 훗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하의 증세는 더욱 깊어졌고 궁 안의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영조대왕은 세자를 꾸짖는 횟수가 늘었고 세자는 그때마다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아이를 안고 두 분 모두를 걱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세자, 그 두 존재 사이에 낀 채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궁은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언제나 무언가 무거운 것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이모년 1762년 여름은 내 생애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거운 계절이었습니다. 그해 윤오월 영조대왕은 세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세자 저하가 무슨 일을 당하실지 그 예감이 등뼈를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찔러왔습니다. 저하는 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왕의 말씀은 길고 준엄했습니다. 세자의 잘못을 낱낱이 열거하시고 세자가 더 이상 임금의 자리를 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자는 그 앞에서 몸을 굽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전해들은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그림처럼 새겨졌습니다. 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고 했습니다.
대왕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주라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쌀 뒤주 안에 세자를 가두라는 명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내 귀가 잘못 들은 것인지 한동안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세손은 그때 겨우 8살이었습니다. 세손이 대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8살의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세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떨렸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뒤주는 다쳤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뒤주가 다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안에 저하가 계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갈 수 없었고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드레가 흘렀습니다. 뒤주 안에서 여드레가 흘렀습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물 한 모금 없이 나는 그 여드레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윤호월 20하루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내게 전해졌을 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고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한참 뒤에야 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여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하가 가신 후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없이 이 궁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내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궁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세자가 사라진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세자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히 덮여갔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매일 문안을 올리고 예를 갖추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영조대왕은 세손을 극진히 아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비워진 세손에게 대왕은 직접 학문을 가르치고 가까이 두셨습니다. 세손은 총명하고 의지가 굳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나는 알고 있었지만 아이는 그 상처를 안으로 사귀며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때로 가슴이 아팠고 때로 안도했습니다. 내 친정집은 세자의 죽음 이후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홍봉안은 세자의 처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조정의 눈총을 받았고 세자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우리 집안은 점점 위태로운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친정을 걱정했지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궁 안에 갇혀 있는 나로서는 바깥일에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그래도 흘렀습니다. 세손은 자라고 나는 늙어갔습니다. 궁 안의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가고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나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조용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글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 손으로 남겨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이 없다면 저하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는지, 그 비극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역사는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저하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중록을 쓰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붓을 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글이 잘못 읽히면, 이 글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중에서 글은 언제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글은 살아있는 임금과 죽은 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썼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을 차례로 불러냈습니다. 간택되던 날, 처음 궁에 들어오던 날, 세자와 처음 마주하던 날. 그 기억들은 오래되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하의 눈빛이 그랬습니다. 젊은 날의 저하, 총명하고 감수성 풍부했던 그분의 눈빛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던 그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오르던 그 눈빛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잠깐 웃음을 보이던 그 눈빛이, 나는 그 모든 눈빛을 글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이문연의 기억은 쓰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 여름의 일들을 글로 쓰면 그것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막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뒤주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한참 동안 붓을 내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빈 종이를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끝내 썼습니다. 이 글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하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얼마나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단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힘들이 얽히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나는 요 글을 통해 남기고 싶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뒤 나는 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아들이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안고 자란 아이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그리움을 국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에 맞서면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저하가 살아계셨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힘겨운 길을 걸어야 했겠습니까? 저하가 살아계셨더라면 이 아이가 아버지의 복권을 위해 그 모든 세월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붓을 들어 다시 글을 썼습니다. 슬픔을 글로 옮기는 것이 내가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한중록은 그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나의 삶, 세자의 삶, 우리 집안의 이야기, 궁중의 권력과 비극,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내가 겪은 것들, 그 모든 것이 이 글 안에 담겼습니다. 화려한 문체는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고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기억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글이 오래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저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분이 단순히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세자가 아니라 뜨겁게 살다간 한 사람이었음이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계신 한, 저 안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중록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슬픈 이야기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느꼈을 그 감정, 쓸 수도 없고 쓰지 않을 수도 없었던 그 무게가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평생을 궁안에서 버티며 살아남은 한 여자의 목소리가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생생하게 가슴을 두드린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중록이 쓰인 시대는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의 연간이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으로 유명한 군주였지만 그 내면에는 서자 출신이라는 콤플렉스와 정통성에 대한 불안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자에게 가한 가혹한 기대와 질책은 어쩌면 그 불안의 또 다른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그 기대와 불안의 틈새에서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한중록은 그 역사적 비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문체는 특별합니다. 궁중의 격식과 개인의 감정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이 글은 한국 최초의 여성 자전적 수기 문학으로 평가받습니다. 화려하거나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독자의 마음에 조용히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이모년의 장면들은 직접적인 묘사를 피하면서도 그 공포와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쓰여 있습니다. 이 절제가 오히려 더 강렬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생존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잃었고 친정의 몰락을 지켜보았고 아들이 아버지 없이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생존의 에너지가 결국 한중록이라는 글을 탄생시켰습니다. 글쓰기 자체가 그녀에게 생존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가장 강렬한 것은 역시 뒤주입니다. 쌀을 담는 나무 뒤주는 생명을 저장하는 도구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됩니다. 그 역설이 이 비극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경궁 홍씨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침묵과 기다림은 궁중에서 여자가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해경궁 홍씨는 그 누구보다 저하의 인간적인 면모를 기록했습니다. 영특하고 감수성 풍부했던 세자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과정을 그녀는 안타까움과 무력감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의 시선이 이 작품을 단순한 정치 기록이 아닌 인간 드라마로 만들어줍니다. 한중록은 조선 여성문학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궁중문학, 자전문학, 여성문학의 교차점에 놓인 이 작품은 국어 교과서와 한국문학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수능과 각종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니 학생 여러분께는 특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사 속 인물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관심 있으신 분, 또 여성의 목소리로 쓰인 역사 이야기에 흥미 있으신 분께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원전 한중록은 여러 출판사에서 현대어 번역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직접 쓴 한글 문장을 현대어로 옮긴 책들인데 읽어보시면 이 낭독에서 느낀 감동이 더욱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원작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 역사 속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작품 선택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